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월요 법률의 시간입니다. 원영석 변호사, 조윤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윤삼입니다. 네, 두 변호사님 지난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8대0 전원일치 의견 인용이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이제 보수 진보 성향과 관계없이 다 일치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예. 그동안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보여줬던 그런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보여줬던 과정 거기에 대해서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들을 예.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이제 지켜봤습니다. 예. 과거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인용 결정이 됐을 때는 예.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절차가 파행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절차나 이런 부분 뭐 반대 신문권 보장이라든지 또 신문 줘서 반대 신문 질문지를 미리 제출하라든지 뭐 초시계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좀 절차 보장이 안 됐다는 그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 그러니까 법적인 판결문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이게 무슨 그 수필처럼 썼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결론은 이제 뭐 인용 결정을 향해 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적인 논리 그리고 그동안 문제됐던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거대로 인정하고 그런 것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 권한이 계속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조윤삼 변호사는요. 저는 뭐 처음부터 8대0 전원일치 인용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 결과 그대로 나온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론 분열과 불안과 혼란을 겪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국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 뺀 부분을 포함해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뭐 내란죄 철회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이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그 제외하고 준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헌법재판관은 이제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어느 그 법학도도 저도 뭐 법조인 생활을 벌써 한 17년 하고 있는데 내란죄가 빠진 헌법상의 내란 행위라는 개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법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동일하다 그런 거는 논리적인 선호가 없이 그냥 그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논리를 흐름을 따라가면 내가 나를 그 의견에 반대는 설사 하더라도 뭐 불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듯해 그 정도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 논리라는 게 그냥 아니 너희들 말은 다 틀렸어. 그 정도를 이야기해서는 누가 이거를 그럴 듯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토론한다 그래가지고 그 내 반대 토론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데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반드시 끄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이 좀 저는 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이제 그 판결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요. 5개 소추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 보면 비상계엄 절차적 하자, 또 포고령, 또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여부, 선관위 장악 시도, 또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도 다 국회 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 5개 쟁점에 대해서는 예. 저는 사실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가 입장에서라면 네.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중대성에 대해서 다소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예. 대다수의 분들은 그것조차도 중대성도 인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대성 다 인정한 거잖아요. 예. 이번 헌법재판관님도 마찬가지고요. 다소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란죄 철회 부분,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혹시라도 각하 의견이 나오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기각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각하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리에서도 각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이번 결정문을 살펴보게 되면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8명 재판관 전원일치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자가 되지 않는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란 죄 자체를 철회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이게 형사법조인 그 내란 죄란 죄명만을 제외한 거고요. 우리가 내란 행위라고 표현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국회에다가 군경을 진입시켰다든가 선관위에 경분을 보냈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란 행위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 행위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위헌 위법한지 중대한 위반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너무 내란 행위, 내란 죄라는 그런 단어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고 그런 각종 행동들이 위헌 위법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를 철회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주고요. 저도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헌재 판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받아들여진 건 거의 없고 그 중에 이제 별개 의견 나온 게 별개 의견이요? 그러니까 형사 기록을 그 헌법재판소로 보낸 거 그게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법 위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이 이 절차가 좀 문제가 있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외에는 이제 전부 통일된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제가 다시도 말씀드리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그 변론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면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도 법조인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는 게 이게 역사적인 심판이고 앞으로 헌법학 교과서에 실려야 될 그런 판결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하지 못한 그런 논리와 근거였다라는 건 명백하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했었던 게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라고 인식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헌재는 대화 타협으로 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우리 헌법과 법률을 살펴보더라도 그런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국가 비상사태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야당의 무슨 전횡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탄핵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예산 삭감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탄핵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예산 삭감의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한 예산 삭감이라는 것이 4조 얼마예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73조인데 1%도 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그것이 전횡이다?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 물론 예산 삭감도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는 아무리 살펴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 자체가 위헌 위법성을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보수적이라든가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보충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이것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보충 의견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처럼 증인을 모두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소환될 사람이 아마 500명이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서를 받은
숫자가 그만큼 된다고 하니까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180일 안에 지금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예. 헌재에서 그 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증인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완화된 전문 법칙을 적용하는 게 뭐 지난번 다른 재판에서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재판에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회기가 달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여러 가지 절차적인 거를 다 이제 배척을 그런 주장을 거군요. 했어요. 예, 근데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을 해야 된다, 파면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예. 그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중대하다고 지금 예. 그걸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탄핵을 하고자 하는 예. 그 판단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시적인 실정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그러니까 형사기록을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오는 거는 그냥 실정법을 대놓고 위반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위반은 문제가 없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게 자기가 법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 예. 사실은 그 근대사법제도의 핵심은 절차 보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 보장이 실질적인 면을 뭐 적절히 내가 좀 빨리 하려고 그것 무시해 보자 이렇게 지금 해서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판단을 내린다는 게 그게 저는 근대사법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수많은 뭐 논리들 그게 굉장히 정교하지 못한 논리들을 그런 형사소추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넘어오지 않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필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증인을 불러가지고 다 곽종근 사령관 증인 인정하고 홍장원 차장 증인을 그런 식으로 인정할 거면 따지고 보면 형사소송 기록 넘어올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눈 감고 그리고 다른 어떤 국가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이렇게 판결문을 써가면서 인정해 나갔다는 거는 조금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냐라는 주장이세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일단 우리 그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그 검찰의 조서 같은 것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전에 사전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 법에 따라서 그것이 저는 철저하게 위반된다고 생각은 되지는 않고요.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조서라는 것 자체가 물론 형소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조서에서 반복적으로 헌재에서 확인을 했던 것이 본인이 그것을 그 신문 조서를 확인을 하고 변호인 대동하에 서명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사실상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질없는 것이긴 해요. 그 당시에는 본인이 변호인 대동하에 다 확인을 해놓고 본인이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법정에 와서 지금 부인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것은 형사재판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헌재 입장에서는 충분히 증거 능력을 확보하고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 결정이 뭔가 부당하다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야 지도부는 헌재 판단을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잖아요. 자,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 받고 있습니다. 14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인 줄거리가 그래서 그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없었군요. 그러니까 국정 상황에 대한 국정 마비에 대한 판단권은 존중을 한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냐. 그런 다른 뭐 비상계엄 말고 다른 방법을 해서 뭐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야당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채택하지 않고 과도하게 했던 거 아니냐. 그렇군요. 이 국정 마비를 해결하려는 수단의 선택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 내란죄에 대한 고의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형사소송에 있어가지고도 이 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그렇군요.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보니까 그 판결문에 보니까 결정문에 보니까요.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인식해서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는 정부와
정부와 대화 타협을 노력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라는 결정문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란 혐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물론 저기 헌재 결정과 형사 재판은 별건이 별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같은 저는 생각이시군요. 헌재 결정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실관계가 일정 부분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물론 저는 일정 부분 정리됐다고요? 적어도 그 결정문을 살펴보게 되면 국회에 저기 그 계엄군을 투입한 여부라든가 그리고 뭐 군인을 투입해서 끌어내라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는 헌재 결정물 다 담겨 있거든요.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이것이 내란에 해당되는 것인가 폭동에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살펴보게 될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내란죄를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사실관계까지는 이미 헌재가 판단을 했고 이것이 형사적으로 봤을 때 내란죄 우두머리죄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재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재구속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일단 재구속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이긴 하지만 그래요? 재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미 그 내란죄 우두머리 내란 수괴죄로는 이미 기각이 났기 때문에 별건을 통해서 기소를 또 해야 됩니다. 다른 죄를 통해서. 지금 뭐 거론되는 죄가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든가 여러 가지 죄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죄로 인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구속 취소 결정이 난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같은 동일한 죄명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은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기소가 대통령직 신분이었잖아요. 지금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이기 때문에 이거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로도 또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지금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와 외환죄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고 그래요. 기소도 뭐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내란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은 이제 고의보다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이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정마비의 상황 그리고 그걸 타개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이 그 비상계엄이라는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걸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국헌을 문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는 거는 그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란죄의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닌 다음에야 나머지 그 범죄들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전직 대통령이고 경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경호 대상으로서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그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같이 하자 국민투표로 동시에 이제 권력구조 개편하자는 건데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60일도 남지 않았잖아요. 국회의장께서는 뭐 항상 누군가 국회의장이 되면 개헌을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랬었나요? 그런데 그 이번에도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개헌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대선 1등 주자들은 개헌에 보통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떤 변수가 생기는 것 자체를 싫어요. 이대로 그냥 가고 싶은데 그게 통치 구조든 뭐든 그게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좀 다른 변수가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상 막으려고 하는 게 1등 주자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우원식 국회의장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위헌 불법 비상계엄 탄핵 정부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개헌의 시급성이 커졌다.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요. 저도 뭐 우원식 의장께서 하신 말씀 자체에는 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87 체제가 지금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많고요. 저 역시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뭐 권력 구조의 한정에서 6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말씀 자체는 사실 개헌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87 체제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유지된 것도 개헌 자체가 논의하고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한다고 만약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무담 전 분야에서 요구하는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통합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난 다음에 개헌 구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권력 구조만 뚝 떼어내서 이것을 한번 먼저 하자라고 주장한 자체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이 60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대선 주자들 간의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 구조에 올려가지고 의견 일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너무나 좀 현실적이지 않는 주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역대 대선 주자들은 다 개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차일피일 미루거나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끝나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개헌안 중에 하나는 임기 단축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차기 정부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하기보다는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충분히 국회와 논의를 통해서 개헌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개헌 이야기를 하는 거는 1등 주자 말고요. 2등 이하 주자가 개헌 이야기를 하고요. 1등 주자는 보통 개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이번 탄핵 사태 때도 봤고 이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 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를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삼으셨던데. 네.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4년 중임제에 대한 의견도 밝히신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금이 맞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국정이지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차기 정부를 세우고 그다음에 내란을 종식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모든 것들 좀 흐지부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좀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 좀 물어볼게요. 현재 대선 출마가 유력한 현직 지자체장으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김동연 지사가 있잖아요. 대선에 출마하려면 언제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퇴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퇴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선거는 90일 전인데 90일 전. 그런데 이게 대통령 거리 상황에서 그 선거가 이루어질 때는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6월 3일로 지금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5월 4일까지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경선 끝나고 나서네요? 경선에는 그 시장의 자격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 4월 말에 경선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때 확인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지금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아마 후보자들마다 뭐 자기가 처한 이제 정무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유력한 차기 주자 현직 지자체장이 보통 사퇴하고 출마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런 모습을 결기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근데 사퇴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만약에 후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단계에서 사퇴를 하시게 되면 다음 다음 지선 때까지는 권한 대행 체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 각 지자체 광역 단위마다 뭔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담도 있긴 있거든요. 뭐 사실 권한 대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꼭 사퇴를 하고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도 좀 들고 그는 근데 각 지자체장들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 영역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히 좀. 선거운동 기간은 그거는 뭐 당연히 그 똑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으로 해가지고 그게 21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3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뭐 남은 임기를 하는 보궐선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선거죠.
5년짜리 임기가 5년 개시가 되는 대통령.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죠. 법사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내란당이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 국민의힘 해산시켜야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국민의힘 해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이번 의총에서 네. 이번에 뭐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는 얘기가 예. 나왔다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뭐 민주당의 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세울 때는 적어도 내란 행위라든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진지 예.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가 맞는 그런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그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구태여 후보를 낼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조금 자세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국정마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고뇌는 인정을 했고 그 국정마비 상황에 초래한 거는 대부분 이제 민주당의 그런 네. 어떤 뭐 탄핵 소추라든지 국무위원 그런 예.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대안적인 것으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냐 이 정도의 그 결정문이에요. 예. 그러면 국정마비 상황을 초래한 거는 결국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고 한다든지 해산해야 된다라고 예.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그 해산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란죄 관련 내란 동조했다는 내란 이유로 동조 혐의로 해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해산시킨다고 한다면 예. 사실 그 정당 해산이라는 게 쉬운 절차는 아니거든요. 예, 예. 과거에 우리가 정당 해산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란을 모의했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 이르렀고 예. 그때 통진당이었나요? 그렇죠. 예, 예, 통합진보당이었나요? 이석기 전 의원이 있던 예. 그 경우였는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에 이르기에는 아마 뭐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예, 법리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예. 방금 변호사께 말씀하셨지만 예. 이번 헌재의 결정이 네. 그런 면죄부를 부여한 게 아닙니다. 그 전체 결정문 문구 중에 야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문구는 굉장히 짧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얼마나 위헌 위법하고 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지에 대한 내용이 잔뜩 담겨 있거든요. 일부 내용을 가지고 이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예. 결정문을 곡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을 법률로 풀어드렸습니다. 월요 법률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